예, 반갑습니다. 예, 보령 회원 대한사랑 보령 지부 회원 여러분, 저는 현재 그 대한사랑에서 황금독서클럽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황금독서클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책을 가지고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클럽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자료부장으로서 현재 그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보고 계시는 그 개간지의 지금 현재 편집위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류미 부지부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한번 이 국통 맥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참 부족한 지식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그 국통을 아시는데 그 맥을 짚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여튼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조금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좀 지루하더라도 조금 참고 견디시면 좋은 광명의 소식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이제 이 국통맥이 중요하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맥을 짚어보지 않습니까? 그 맥을 짚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실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산기가 있는지도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맥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이 시간을 갖잖아요. 결국에는 이 맥이라는 것은 이 자기의 어떤 그런 현재의 어떤 상황,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사람들이 now and here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현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과거는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그러니까 현재가 있고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맥이 제대로 잡혀야지만이 저기에 다가올 현재, 자기한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가 어떤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준비는 사실은 마고 문화에서부터 사실은 제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마고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약간은 조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마고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황국에 대해서 가겠는데요. 원래 이제 이 황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첨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박제상의 어떤 부도지에 보면은 이 첨부를 통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마고성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이제 이 첨부가 계속해서 전달되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러니까 환인이 환웅에게 어떤 그런 종통의 상징으로 준 것이 바로 그 첨부인 그 첨부인 세계잖아요. 첨부인 세계.
그 천부인의 어떤 그 이 전통이 그 윗대부터 해서 쭉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황국 그 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천부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천부가 전해졌다. 그 얘기가 나오고 천부를 이제 환희 씨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황국에 이제 실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황국은 말 그대로 7세 환인, 그러니까 7분의 환인에 의해 가지고 3301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전달됩니다. 아, 예. 보면 제1대 안파견 환인, 그리고 혁서 환인, 그다음에 고시리, 주양, 석재임, 구울리, 지위리 이렇게 이제 7분의 환인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죠. 삼국유사의 고조선조에 보면은 이 황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기에 온 석유 황국 해가지고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환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유가 그 이마니시루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에 의해 가지고 일제 신민사 학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조금 조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석유 황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자인데 저거를 이제 인으로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환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지만 이 나라 국자를 인으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이마니시루가 노린 건 한 나라, 한 왕조를 한 개인으로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다면, 한 왕조에 1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100년이라는 걸로 줄이는 정말이지 아주 영악한 그 이 짓을 한 거죠. 일본인들의 그 영민함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1512년에 정도본에서는 석유 황국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경도 제대본에는 석유 환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조작의 어떤 그런 이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황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개의 어떤 황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쭉 보면 우루국, 수밀리국, 예, 총 12황국이 있습니다. 이 12황국들의 명칭이 그러니까 환단고기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북방민족 명칭, 즉 투르크 민족이라고 하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쭉 앞에 있는 그 12황국하고 비슷한 어떤 그 이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황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자료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중국 사고 지도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도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저 위에 보면은 한자가 잘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12황국의 흔적이라는 거죠. 흔적. 12황국의 흔적이라는 거죠. 황국이 적힌 문헌이요. 그 환단고기와 다음에 그 삼국유사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조선 중기 중종 인종 시대 문신인 정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헌집에 보면 여기 보면은 황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황국. 그리고 이제 삼성밀기, 이제 이거는 이제 환단고기에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삼성밀기라고.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적힌 책이다 이 뜻이죠. 거기에도 보면은 황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환단고기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 책이에요. 조대기라고 있거든요. 그 조대기라는 책에서도 황국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사무총장님이 지금 조회수가 거의 한 뭐 2, 3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소씨 족보에서 뭐냐면은 이 황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셨어요. 소씨족보에 보면은 우리 소씨는 황국의 왕인 적재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환단고기에서만 황국을 얘기하겠거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에서만 얘기하겠거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황국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다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이 환단고기 이제 삼성기 상에 보면 첫 구절이 이 구절이죠. 오환 건국이 최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환족이 나라를 세움이 최고로 오래되었다 이제 이래 얘기죠. 이 책은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한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황금 독서 클럽이라고 하는 그 이 시간에서 이 정리를 한 책입니다. 조선 유기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애류 권덕규 선생님이라고 조선어학기 사건 아시죠? 그 우리나라 이제 말과 글을 그 예전에 그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조선어 큰사전 그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이 애류 선생님이거든요. 이 애류 선생님이 이 조선 유기락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통사집, 그러니까 국사 교과서, 그 한글로 된 국사 교과서를 지었는데 그 조선 유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기에서 환이라고 하는 조선결이라고 해서 이 환족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게 첫 장이거든요. 조선의 지리와 종족이라고 하는 이게 첫 장인데 여기에서 환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 분들은 다 뭐냐면 이 환국, 환족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안파견 환인부터 쭉 보면은요. 1세 안파견 환인 같은 경우에는 안파견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도를 확립시키다는 뜻이다. 제가 앞에 그 보시면은 1세 환인이 안파견 환인이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기 다른 건 모르겠지만 1세 그 나라를 여신 분들은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파견 환인이에요. 안파견 환인. 안파견 환인이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도를 확립시킨다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여기 보면은 2세 혁서환인이 아까 나왔는데 이 2세 혁서환인에 대한 증거가 여기 보면은 장자라고 하는 책 마제라는 곳에 보면 고대 혁서시 시절에는 뭐 이렇게 태평성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문드문 보면은 이 중국 사서에도 보면은 우리 민족의 원래의 역사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황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달국으로 가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황국이 결국에는 황국에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동쪽으로도 뻗어나가고 이제 황국 말기에 이제 서쪽으로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고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뭐냐면은 그 민족 신도 그쪽으로 가는데요. 이 뭐냐면은 결국에 와가지고 정통의 문제죠. 정통. 황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데 어차피 이제 황국이 망할 때쯤 되면 뭐예요? 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다 나가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 황국의 정통성은 누가 갖고 가느냐?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제 뭐냐면 장자국이냐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첨부라는 거예요. 첨부. 아까 부도지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마고성 거기 문화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첨부에 대한 얘기거든요. 첨부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첨부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정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황국의 정통. 진짜 이 민족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그 정통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게 첨부인 세계라고 했잖아요. 첨부인 세계라고 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희한한 게 뭐냐면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선사시대의 박물관 같은 곳이에요. 왜 그러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섬이지 않습니까? 섬. 들어왔잖아요? 나가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우리의 원형 문화가 이쪽 보면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 왕송들이 서로 간에 뭡니까? 전해주는 거, 이거를 삼종신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 물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세 가지의 이번에 천황이 이렇게 바뀔 때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동 거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이 첨부인 이 전달되는 그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우리가 배달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개천절에 관련돼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군께서 이제 말하자면은 여셨던 그 고조선, 그러니까 당군조선을 여셨던 날이 이제 음력 10월 3일로 해가지고 개천절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당군 왕검이 그날 10월 3일 날 나라를 선포한 이유는 바로 이 배달국이 열렸던 그때를 이제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됐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천절은 이 당군조선의 개천절이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 배달국이 열렸던 이 개천절이 먼저인 거예요. 자, 다음에 아까 황국 같은 경우에는 7명의 환인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환웅은 뭐냐면은 총 18분이 계십니다. 쭉 보면은 거바라나무부터 해가지고 거불단 환웅까지 해가지고 연수하고 쭉 다 나오죠. 자, 이제 거바란 환웅 때에는 이제 고시래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뭐냐면은 이 고시래라고 해가지고 고시라고 하는 이 직책이 있었어요. 이제 고시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밥 먹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3번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풍속들이 이 거바란 환웅 시기에 있었던 고시라는 분에게 예를 지낸다 해가지고 고시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죠. 5세 이제 태후의 환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태호복기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인문의 지조라고 합니다. 인문의 지조. 우리 인간의 문화의 어떤 뿌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태호복기 씨. 그리고 8세 안부령 환웅 때는 염제 신농 씨. 이제 이분들은 다 뭐냐면 중국에서는 다 막 사망오제라 해가지고 엄청 높이 받드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 뭐냐면은 배달국에 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배달국. 자, 다음에 이제 이 불세출의 영웅, 바로 이 치우천왕, 이 자오지 환웅. 이분은 14세 바로 배달국의 환웅에 해당되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치우천왕에 관련되는 중국에 있는 이 사적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자, 다음에 이제 황제 헌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치우천왕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속에서 많이 이렇게 이전 있는 사람이 이제 이 황제 헌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황제라고 하면은 클 황자로 해가지고 황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황제는 이게 누를 황자입니다. 누를 황자. 왜 이 누를 황자냐면은 당시에 이제 오제라고 해가지고 적제, 백제, 그다음에 흑제 해가지고 이제 오방색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애들이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도 이렇게 지배를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너무 이렇게 종속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열등의식 때문에 자기네들도 중앙이 바로 그 노란색이잖아요. 황색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황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자기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냐면은 황제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 좀 명예를 갖고 싶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중국인들의 보면은 약간 좀 불쌍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여기 보면 이제 헌원의 혈통이 보면 웅시독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황제 헌원이 동이족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당군조선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뭐 빠른 건 아니죠, 그죠? 예, 당군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홍산 문화라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제 홍산 문화가 왜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홍산이라고 하는 요 근처, 요 지역에서 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황국과 배달국,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이 당군조선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를 얘기하는데, 홍산 문화는 사실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네들 모르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너무 막 엄청나고 위대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네 나라로 이제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요. 어떤 이 홍산 문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황국, 배달국,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당군조선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 보면은 예, 여기 소화선 문화부터 해가지고 신석기부터 해가지고 청동기까지 여기가 다 홍산 문화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이 당군 신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두 그림을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왼쪽에도 뭐냐면은 당군 신화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흔히 말할 때 이제 곰과 호랑이가 와서 이제 그 배달 환웅에게 그러니까 거바라 환웅에게 와가지고 그 환웅에게 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인간의 몸으로 해달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들이잖아요. 과연 어디가 이제 자연스럽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호랑이가 뭐 그 당시에 말을 할 수 있을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 부분들이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다음에 당군이 총 뭐냐면은 17명이나 계셨습니다. 쭉 보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 태자. 그러니까 태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여루 당군이 있으면 여루 당군의 태자가 바로 고을이다.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 보면은 우가라고 해가지고 오가 중에서도 보면은 추대를 받아가지고 당군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런 어떤 계보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당군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는데요. 1세 이제 당군 왕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오행치수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사실은 이게 물을 다스려야 됐단 말이에요. 이 원래 황하라고 하는 이 강이 보면은 이 그러니까 물줄기가 막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워낙 범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중국은 치수만 잘해도 어느 정도 이 위치를 어느 정도 먹고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중국인들이 이 치수를 못했는데 이 치수를 누구한테 배우냐면은 바로 이 부르태자, 즉 당군 왕검의 그 태자인 바로 부르태자에게서부터 이게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치수를 하는 걸 성공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하왕조라고 하는 이 하도 이게 여름 하자잖아요. 원래 그 오방으로 이게 나눴을 때 보면은 이 하가 그 남쪽이란 말이에요. 남쪽.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당군조선에 뭐냐면은 종속돼 있는 남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조 이름에 보면 그런 그 중국인들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2세 부르당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업사상입니다. 업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 그런 뭐 역사적인 사실, 뭐 치우천왕이 그 73번을 싸워가지고 모두 다 이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뿐만이 아니고 그런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담겨져 있는 우리 민족의 어떤 사상을 이 문화를 조금 정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이 2세 부르당군 같은 경우에는 이 업사상이 있습니다. 업사상. 업사상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어떤 그런 그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그런 그 생명과 일치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사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3세 가르당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린토 문자가 있는데요. 이 한글날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가린토 문자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를 하는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애류 그 권덕규라는 그 분께서 이 조선어문경이라고 하는 이 국어 교과서를 하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 국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문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훈민정음 이전에 문자가 있었다라고 그 조선어학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글과 말을 연구하는 그 학회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세종실록에 세종대왕도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하는 이 세종
실록에 있는 세종대왕도 자방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옛 글자를 모방을 해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세종의 어떤 그런 그 순수 창작으로 해가지고 훈민정음이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옛 전자,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져온, 그러니까 가림토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시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세 이제 단문 당군 때에는 그 신지비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고려사의 기미제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신지비사는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황국과 배달국, 그 다음에 당군조선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를 다 서술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신지비사에서 유명한 게 저울추, 다음에 저울접시, 그 다음에 저울대, 저 비유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사만광경이라 해가지고 당군 조선은 원래 그 세계의 어떤 그 구조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안이 바로 저울대가 되고요. 다음에 마한이 저울판이 되고, 다음에 저울추가 이제 번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만광경이라고 하는 이 당군 조선을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세 도해당군 때는 이제 연표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뭐 이번에 사실 그 홍익인간 문제가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됐었잖아요. 홍익인간을 삭제하네 마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 홍익인간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이 연표문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이 사상 이런 것들이 이 홍익인간으로서 대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2세 색불로 당군 때에는 뭐냐면은 이제 원래 그 당군조선이 처음에 있었었던 송화강 아사달에서 또다시 도읍을 한 3번 더 옮겨요. 거기에서 22세 색불로 당군 때 바로 제2왕조인 백악산 아사달, 장춘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뭐냐면은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군조선은 사실 1왕조, 2왕조, 3왕조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중국 시기로 보면 상나라, 그 다음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가 바로 그 제2왕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35세 당군, 이 사벌 당군 때 일인데요. 여기 보면은 엄파불합, 그 다음에 여기 협야후 배반명 해가지고 35대 사벌 당군 때 엄파불합과 36대 메르 당군 때 협야후 배반명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바로 일본 서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의 역사서에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 엄파불합하고 다음에 협야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보면 환단고기와 일본 서기가 이렇게 이제 일치된다라는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당군조선이 왜 이렇게 이제 무너지게 되느냐를 이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연나라가 우리나라를 많이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하면서 이제 국력이 많이 이제 쇠퇴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이 사만광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쭉 마한부터 그다음에 번안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왕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이제 사만광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조선 상고사에서는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당군조선이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삼신설, 아까 얘기했었던 그 3가지의 균형이 무너짐으로 해가지고 이 당군조선이 이 막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3번째 보면 삼신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삼한인즉 삼신설의 파탄이 생긴 후에야 어찌 붕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어떤 그 삼신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 단재 선생님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북부여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자, 북부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 바로 이 광개토 대항비.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광개토 대항비의 17세손에 대한 비밀. 요거를 알면은 북부여의 역사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광개토 대왕을 17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앞에 있는 해모수와 고주몽 사이에 원래 4세손이 이렇게 빠져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고주몽에서부터 불리지, 그 전부터 해서 고진에서 해모수까지. 이 뭐냐면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고주몽이,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까지 해가지고 이제 17세가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다음에 그러면 북부여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북부여는 말 그대로 제1대부터 해서 제6대까지 이렇게 쭉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모수, 모수리, 고해사, 고우루, 그리고 이제 동부여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갈사부여, 연나부부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부여가 맨 처음에는 뭐냐면은 대부여가 됐다가 쭉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여에서 저기 나오는 동부여, 그 다음에 갈사부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연나부부여까지 해서 쭉 이런 식으로 부여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북부에서는 이렇게 부여사가 분리가 되는 것과 함께 이제 남사만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연나라 침입과 다음에 삼시설의 파탄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면서 뭐냐면은 그 북사만에 있었던 세력들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만, 즉 남사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안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이제 가야 땅에 자리를 잡게 되고,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준왕으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중마한, 그리고 저기 이 진안으로부터 해서 내려와서 이제 신라로 이렇게 이제 유민들이 각각의 사만의 유민들이 이제 그 삼국의 기틀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국시대로 가는데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당군조선의 정통을 계승한 한 형제이고 북부여를 뿌리로 하는 한 형제국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삼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조선 유기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종교는 삼국은 신교를 받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신교를 받들어서 소도에 모여 하늘의 제함은 삼국이 다 같으며 각국이 묘를 세워 선조를 선인, 선왕, 신이라 하여 사하고 오개와 팔관들의 의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단재 선생님이 삼신설의 어떤 거를 파기로 해가지고 당군조선이 무너진 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제 이 삼국도 뭐냐면은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교의 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치원의 낙람비 서문에 보면은 구구현묘지도 왈풍류도라고 해가지고 유도, 불교, 도교로 알 수 없는 오묘한 묘가 있다고 하는 이 풍류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신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삼신설교라고 해가지고 삼신으로서 교를 전한다는 뜻이고 이신시교라고 해가지고 신으로서 교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백제의 삼신 오제 신앙에서도 보면 이 온조왕, 그러니까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제1대 온조왕이 왕은 큰 단을 설치하고 친히 천지의 제사를 지냈다 해가지고 이 신교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신라의 육촌, 이 육촌도 보면은 다 이렇게 소도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산 진지촌, 금산 가리촌, 명안산 고향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다 그 소도 문화, 그러니까 즉 신교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이 황국, 배달국, 조선, 그리고 북부여 해가지고 삼국까지 내려오는 이 맥이 쭉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천부의 사상과 함께 신교의 정신이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다가 신사 문화를 전해줬고, 백제 같은 경우에도 조산신 숭배 같은 이런 사상들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마도 있지 않습니까? 대마도. 그 대마도라는 땅이 보면 되게 신비로운 땅이거든요. 거기가 원래 이 삼국이 다 뭐냐면은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던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좌우가라, 인위가라, 계지가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뭐냐면은 문화가 전달되는 뭐냐면은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했거든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의 이제 세손이 이제 13세 이제 광개토대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17세라고 하느냐? 앞에 있는 이제 4세가 바로 북부여의 시기였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광개토대왕비에 보면은 이게 지금 이쪽 부분이 뭐냐면은 훼손된 부분이에요. 훼손된 부분. 광개토대왕비의 훼손된 부분을 보면 주로 어디에 훼손이 많이 되느냐면 앞에 있는 곳에는 그죠? 바로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는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광개토대왕비가 훼손이 많다는 거죠. 이 뭔가 이렇게 의도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고구려의 이제 1세부터 주요 이제 왕의 이름이고요. 여기 보면은 21세에 보면은 문자태열제라고 하는 그 문자왕 시절이 있었는데, 이 연호가 명치입니다. 명치. 그 지금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명치 유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본 애들의 그 명치라고 하는 이 말도 바로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인들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답습을 해 나가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여수전쟁.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좀 마태음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외세의 어떤 그런 그 침입들을 많이 막아줬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수나라하고도 이제 싸우죠. 유명한 이제 을지문덕의 이제 살수대첩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살수의 위치에 대해서 여기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원래 흔히 이제 청천강을 이제 살수의 위치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살수에 대한 얘기가 여기 오골강, 오자 여기에 있는 이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청천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폭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뭐 이렇게 대군이 막 싸우고 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살수대첩의 위치를, 그러니까 살수의 위치를 이쪽으로 지금 보고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여당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당나라와 이제 고구려의 이제 싸움이죠. 그런데 분명히 당태종은 이제 그 자기의 어떤 당서나 이런 어떤 그 역사서에서는 자기가 이제 병으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양만춘에게 패하해가지고 고구려한테 이제 대적하다가 이렇게 뭐냐면은 그 죽었죠. 그 모근 이색의 정관은과 태백이사 고구려 국봉기에 보면은 양만춘 장군이 쏜 화살에 그 여독으로 이 당태종이 죽은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단재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포인트를 잡으셨는데, 왜 이 포인트를 잡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당태종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열등 의식들이 그대로 막 이렇게 드러나요. 아까 이제 황제헌원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당태종하고의 싸움에서 이 뭐냐면은 당태종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당태종이 그 울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한을 이 역사서를 이제 고치는 데 씁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사서가 원래 이 중국의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진실만을 담겨져야 되는데 중국은 약간 좀 역사를 좀 조작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작된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나당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삼국이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김춘추가 당나라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당나라의 어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태종에 의해 가지고 왜곡된, 그러니까 중국 선대의 어떤 그 춘추필법으로 해가지고 왜곡된 그 역사가 고스란히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사대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사대주의의 어떤 시작을 이 단재 선생님은 바로 이
김춘추, 그러니까 이 나당연합군으로 해가지고 김춘추에 의해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게 단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버려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실은 사대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을 스스로를 얕잡아보는 왜소하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그것이 뭐 겸손일 수도 있고 겸허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사대주의의 발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이제 22담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그 요서 경락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막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그죠? 나라를 이렇게 연 것이 나오죠. 자, 다음에 이제 가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야는 이제 현재 이제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가락기찬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금강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본조 사락에서는 금강가야, 고령가야, 비화가야, 아라가야, 성산가야가, 벽진가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역사는 가야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주는 고령가야고 성산가야는 성주고 고령은 대가야고 창녕은 비화가야고 다음에 아라가야는 하만이고 다음에 금강가야는 김해고 그 다음에 고성은 소가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지금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가야사 문제가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이번에 그 대정부 질문에 그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 가야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내가 이렇게 조금 소략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이 가야사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는 것은 여기 6개까지의 그 역사 고분군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합천, 고령 흔히 이제 육가의 어떤 그런 그 지역이 다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뭐냐면 이 7번째 이 전북가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전북가야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약간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이 남원 쪽 이 전북의 이 가야에 이 독자적인 어떤 세력 약간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왕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유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 역사서에서 이 남원 쪽, 이 전북 쪽을 설명하는 가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어디서 찾았냐? 바로 일본 서기에서 찾은 거예요. 일본 서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김은국이라고 하는 김은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마니시루가 앞에 이제 아까 서규왕국을 서규환인으로 조작했었던 그 이마니시루가 여기에도 뭐냐면 분탕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유네스코 원문이에요. 지금 이 해외 사이트 가면은 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서 이 김은국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런데 뭐냐면은 이 기문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남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일본 서기에 있는 기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개체천왕 7년 6월에 뭐냐면은 백제가 별도로 아래기를 반파국이 신의 나라를 약탈하여 기문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은 외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왕에게 엎드려 원하옵 건데 천원으로 판단하시어 본래 복속하여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남원, 그러니까 기문에 있는 이 땅을 백제가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면은 일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뜻은 뭡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기문이라고 하는 이 땅이 외에 어떤 그 영향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기문이 만약에 남원이 돼버리면 남원이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에 있었다. 지배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문이라고 하는 게 남원이 돼버리면 이 역사적 사실도 정설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권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가면서 인나일본부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라국,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라국이라고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유네스코 원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다라국은 아니고 다락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락국. 근데 이게 다라란 말이에요. 다라라고 하는데 일본 서기에서 또 다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은 신공왕후조라고 해가지고 저것도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고 이제 사실은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라를 뭐냐면은 평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공왕후가 뭐냐면은 다라라고 하는 곳을 평정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 다라가 만약에 이제 합천이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일본에 있는 황후가 와가지고 일본 황후가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평정한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은 슬쩍 임나일본부에 그 얘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이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당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서로 이렇게 형제들 간에 이제 조금 싸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망하게 될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 남북국 시대는 이제 발해의 어떤 역사를 적은 이제 그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처음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진국도 그렇고 통일신라도 그렇고 앞에 그 삼국 시대의 삼신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대진국하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 여기에도 삼신 오제 문화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오경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대진 건국의 두 주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발해를 대진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진이라고 하는 이 진이 바로 그 진안에 그 진조선에 나오는 그 진의 어떤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발해도 이 대진국도 결국에는 단군조선을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이 대조영을 발해 군왕으로 이렇게 왜곡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변방으로 돼버렸어요. 발해가 중국의 역사에 변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북한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가능하게 됐겠죠. 이제 이게 대진국의 이제 역대 황제 계보고요.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신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라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포석정. 이 포석정이 실질적으로는 포석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이 화랑색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석정이 보면은 요 남산 여기 근처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금강산, 우지산, 요 청송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신교의 맥을 그대로 신라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자,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고려 국경 문제입니다. 고려 국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철령위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철령위가 이제 여기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철령위가 저쪽과 하고 저쪽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고려의 북방 경계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두산과 압록강으로 흐르는 이런 경계가 아니라 그 더 위쪽에 바로 뭐냐면 고려의 국경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은 이 고려의 문화도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팔관회하고 연등제를 얘기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등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가의 어떤 그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팔관제와 연등제 모두도 이것도 신교의 그 청부의 맥을 그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관제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한 어떤 종교의 행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등제의 모습이거든요. 막 날리는 건데, 당시에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호기라는 거예요, 호기. 어린애들이 이렇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국초의 호기라고 그래가지고 고려말 조선 초에 성행하던 풍속으로 초파회를 앞두고 아이들이 종이 깃발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등불 켜는 비용을 마련하느라
곡식과 천을 구한다. 이게 이제 혹이라는 것인데 이 문화도 뭐냐면은 그 이제 연등회 바로 그 신교의 어떤 그런 그 이 풍속이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약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1335년에 이성계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 1335년에 이제 소정거사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은 이 한민족의 역사 광복을 결의동맹하는 이 이암, 범장, 이명, 지금 이제 그 환단고기에 해당되는 바로 당군세기의 저자인 이암과 북부여기의 범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고려가 멸망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위화도 회군으로 해가지고 흔히 이제 얘기할 때 뭐 구테타라는 그런 표현도 막 쓰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 뭐냐면은 이 그 고려의 어떤 그런 충신들이 이렇게 숨어가면서 뭐냐면은 조선은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500년간 뭐냐면은 성리학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그 이 사상이 많이 이렇게 잠식돼 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성계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바로 이 소정거사라는 분이 바로 이 역사 공부를 위한 결의동맹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환단고기는 말 그대로 여기에 쭉 역사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암로 신라 시대의 안암로부터 해가지고 고려 시대의 원동중, 그 다음에 이암, 범장, 이매까지 해가지고 이 모든 책들이 이제 이렇게 환단고기로 전수가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이 역사서가 이제 편찬이 되는 것이죠. 다 뭐냐면은 굴지의 뭐냐면은 대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냐면은 이 그 소정거사로부터 시작되는 그 민족의 의식이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조선의 왕가에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암 선생님의 이교, 그다음에 용현 이원의 이제 그 세종으로부터 해서 그다음 원천석 유명하죠. 태종 이방원의 이제 스승으로서 원천석이 있었었죠. 이런 분들이 다 뭐냐면은 그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에 뭐냐면은 관여했던 분들이죠, 다들. 자, 오늘 여기 이제 여기 보령 여기에 보니까 토정 이지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이분이 이제 토정 이지암 선생이지 않습니까? 토정 이지암 선생님의 뭐냐면은 7대조 할아버지가 바로 목은 이색입니다. 목은 이색. 이 한산 이씨이지 않습니까? 한산 이씨인데 이 목은 이색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은 행촌 이암 선생의 문경 이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하고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은 이색과의 어떤 그런 그 이 관계가 아주 끈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목은 이색도 이런 어떤 그런 그 이 우리 원래 어떤 민족 역사의 어떤 그런 맥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위화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위화도를 압록강에 있는 이 그 섬으로 해가지고 이 도자를 섬도자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위화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섬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추정을 지금 저쪽으로 포석하 있는 저쪽 상류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왕조는 이제 그러니까 성리학이 융성했지만 이 소정거사의 어떤 그런 역사 광복 의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신교의 맥, 그러니까 역사의 맥은 그대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행촌 이암 선생님의 당군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범장 선생님의 그 북부역이나 그리고 지금은 흔적이 없는 그 진영 6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원래 정신인 천부 정신과 다음에 그 신교의 정신이 분명히 들어있고 지금 환단고기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동학이 이제 우리가 조선 이제 후기에 가면서 이제 동학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동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정봉중 공초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동학 기념일
그러니까 5월 11일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학 기념일이 이제 제정이 됐었죠. 올해로 이제 2회를 맞이했는데 그때 뭐냐면은 영상에서 정봉준 공초를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왜 정봉준 너는 이렇게 난을 일으켰느냐? 왜 동학난을 일으켰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봉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도 없는 나라에 도학을 세우는 것이 무엇 잘못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나라가 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어떤 그런 그 이 성리학 사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대주의로 팽배한 그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나라를 이게 좀먹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동학이라고 하는 최재우의 어떤 최재우라는 분이 1860년에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동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이제 동학혁명의 뿌리가 되는 이 동학이 나오는데 그 동학의 그 천상문답 사건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그러니까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여부지 상제야.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천부의 사상으로부터 해가지고 신교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삼신사상의 사만강경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그 신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을 받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너 이제 최재우라고 하는 너가 왜 상제를 모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물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물음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황국 배달 그 다음에 조선국으로 단군조선에 해당되는 그 맥을 그대로 받고 왔다면은 바로 이 상제를 알 수 없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을 보면 동학의 주문에 보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이 열석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시천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천주라고 하는 저것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동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그런 그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다음에 그 천부의 사상을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저 시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전봉준 장군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님이 이제 이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최시영이라고 하는 그 제2대 교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 분이 바로 그저 서장옥이라는 분입니다. 서장옥. 근데 저 서장옥이라는 분은 이 최시영 선생님의 어떤 그런 거하고 약간 조금 별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이 서장옥이라는 이 분에 대한 거를 보면 여기에 보면은 전봉준 김계남의 스승인데 여기 보면은 남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외웁니다. 봉사상제, 조화정, 무궁무궁, 무진만사지 또는 시상제,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최시영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동학의 어떤 사상이 그 사인여천이라고 해가지고 인대천 사상으로 가는 그 어떤 바탕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뭐냐면은 전봉준 장군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 상제를 모시고 그 다음에 조화를 정한다는 저 어떤 원형의 어떤 그 동학의 정신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 원래의 어떤 그런 최재우 선생님의 어떤 그런 정신, 그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근대 역사입니다. 1860년 이제 동학 창도부터 해가지고 쭉 뭐 최재우 1882년 이모군란부터 해가지고 동학혁명이 나오고 청일전쟁 나오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저 독립문이라고 하는 이 1896년의 독립문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외세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독립문에 대해서 이게 그 이완용의 어떤 그런 이 힘이 조금 발휘해가지고 이 독립문이 나오게 된 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독립문은 일제가 결국에는 이제 이 중국과의 어떤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 대한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 그 다음에 이제 1907년 고종 퇴위, 그다음에 1909년에 이제 초대 통감 2등 방문을 안중근이 이제 살해를 하죠. 그리고 1910년에 한일이 병탄이 되고 이제 1919년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저 동학이 결국에는 이제 동학의 어떤 그런 동학 혁명이 우리가 뭐 이 국사 시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학 혁명이 이제 외세를 불러들이는 이제 이 기폭제 역할을 하잖아요. 청나라와 일본을 이렇게 데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 일본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서양 세력인 러시아와의 싸움, 즉 세계대전의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러일 전쟁의 어떤 그 기초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그 동학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동학의 그 최재우 대신사의 어떤 그런 이 동학의 정신이 동학혁명을 통해 가지고 끌어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판이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계대전, 이거하고도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에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강점을 당하고 대일 항쟁기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데요. 민족대표 33인을 보면은 천도교,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죠. 천도교는 말 그대로 동학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독립운동의 거의 이제 그 주를 이룬 게 이제 당군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황국 배달국, 그 다음에 당군조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든 그 정통의 사상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독립사상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단학회인데요. 단학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홍범도 장군, 신채호, 그 다음에 여운형, 박은식, 그 다음에 김자진, 오동진 쭉 이런 분들이 다 이게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학혁명의 폐망 후에는 정읍 대흥리에다가 이제 보청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청교를 이제 세우신 분이 이제 차경석이라는 분인데 이 차경석이라는 분도 동학의 접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동학의 정신이 그대로 뭐냐면은 이 보청교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보청교의 어떤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예, 보청교의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동학의 어떤 그런 이 세력들, 특히 또 예, 보청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백번 선생님도 뭡니까? 원래 동학에 입도를 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동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 정신이 그러니까 지켜졌었고, 그다음에 그게 유지가 됐었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임시정부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그 어떤 정신이 그대로 대한민국으로 사실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다음에 이제 1945년, 1948년에 미군정, 그 다음에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요. 6.25, 그 다음에 휴전,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재 선생님의 뭐냐면은 이 조선상고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난가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가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화랑이라는 것은 조선으로 되게 한 것이 바로 화랑이다. 그러면 이제 이 화랑은 과연 뭐냐, 실질적으로. 난가를 보면은 저 뿌리가 뭐냐면 저 삼랑입니다, 삼랑. 그러니까 이 삼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교와 천부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삼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강화도에 있는 이 정족산성이라고 하는 이 삼랑성이 실질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삼랑이라는 것이 이 삼신을 수호하는 의미로서의 삼랑. 그러니까 이제 당군의 아들 뭐 3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당군의 아들은 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상생 방송에서 이제 삼랑 가족을 이제 대결집을 하는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앞에 있었던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원래의 어떤 정신인 그 천부의 정신, 그리고 그 신교의 정신, 이런 것들이 그 동학에 있었던 그 시천주와 함께
이 낭가 사상이 이제 삼낭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요 근래 이제 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이제 원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저 원방각, 오징어 게임이라 해가지고 저게 이제 원방각인데 이 원방각이 다름이 아니라 이 천부의 정신이 이제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원래 저런 어떤 천부의 어떤 종주국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이제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어떤 그런 그 역사 정신의 그 이 맥, 흐름 이걸로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천부의 정신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바로 그 황구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맥을 그대로 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이라는 어떤 그런 중간에 마디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제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그 하늘 민족, 그 다음에 이 천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한민족으로서의 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이상으로 국통맥을 정리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